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시험 오늘로 꼭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인데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이 발언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그 시점이 문제였죠.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이런 지침을 내리게 되면 수험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소위 물수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은 다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뜻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락가락, 알쏭달쏭 헷갈립니다. 수험생과 교육 현장이 동의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신속한 후속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안상준의 세상 읽기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6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이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한광복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주에서 조직된 독립단체인데요. 다양한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영주시 의회 김병창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소멸의 기로에 놓인 경북 북부권, 그 극복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지로 여겨지는 BYC, 봉화, 영양, 청송 이 세 개 군 중에 봉화와 영양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다는 소식 최근에 우리 양 기자가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반면에 청송은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에 갖고 있는 강점을 확대하려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오늘 준비하셨는데요. 네, 전해주실까요? 네.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강점이 일반적으로 꺼리는 흔히 말하는 님비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맞다는 건데, 청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물론 사과도 있을 거고 주황산도 있겠지만 교도소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청송교도소. 예. 네. 과거에는 청송교도소라 불렸고 지금의 명칭은 이제 경북 북부교도소라고 불리는데, 청송군은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교도소 추가 유치를 통해서 교정 콤플렉스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꿈을 꿔왔습니다. 네. 근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2021년 연말 기준으로 24,500여 명 정도 수준이었던 인구가 지난달에는 한 400명 정도 줄어서 24,100명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고령화 지수를 고려를 하면 소멸 위기는 더 심각할 게 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송군이 또다시 한번 이제 교도소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고, 참 1년 남짓 만에 또 1년 반 만에 400여 명이나 인구가 또 줄었군요. 청송 같은 경우. 네. 자, 다시 한번 교도소 유치. 민선 7기부터 추가 유치를 계획했었다는데, 자,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언제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네, 2021년 3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인데, 윤경희 청송 군수가 당시 경북 북부 제2교도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여자교도소의 청송 유치를 건의를 했습니다. 예.
당시 이날 방문은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한 300여 명 정도를 청송군이 수용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한 자리였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송군은 이제 청송의 법무연수원 청송 캠퍼스, 교정아파트의 추가 건립, 여성교도소, 여자교도소 유치 등 법무 콤플렉스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청송군은 또다시 한번 이제 교도소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21년 3월부터 여자 교도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지난 2년간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걸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정권 교체의 여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예. 청송군이 유치 의사를 밝힌 것과 별개로 당시에 이제 정부는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태백에 교도소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화성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를 한 720억 정도를 들여서 500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여자 교도소 건립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 여자 교도소 건립 계획이 2009년에 수립이 했었고 2014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기는 한데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화성에 여자 교도소를 건립하는 계획이 이제 알려진 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윤경희 군수와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만났을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법무부 입장에서 당시에는 예타조사 면제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복 투자, 그러니까 화성에도 여자교도소를, 청송에도 여자교도소를 만드는 중복 투자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몰랐네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에 여자교도소를 이미 일찌감치 2009년부터 계획이 수립됐고 2014년에 예타 조사 면제까지 받았던 이런 상황에서 2021년에 청송에 여자 교도소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건데 당시에는 청송은 전혀 몰랐고요. 화성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청송군의 여자 교도소 유치 시도도 불가능한 거 아닐까? 왜냐면 화성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제 계획 수립해서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화성에 여자교도소를 건립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일단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화성에. 네. 일단은 이제 화성 여자교도소의 경우에는 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 총 사업비 협의 조정 등을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 결국은 아직은 착공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근데 착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화성 여자교도소가 들어갈 부지가 일단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이 부지 위치가 화성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노선이 한 2개, 3개 정도 지나가는 이제 교통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호소랑 화성 직업 훈련 교도소가 들어서 있어서 여성 교도소까지 들어서게 되면 도시 슬럼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이미 그러니까 화성에는 외국인 보호소랑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이게 2개 기관이 있군요 이미. 네네. 여기에 여자 교도소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이 비대위는 여자 교도소의 신설을 백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정시설 2개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 보호소랑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도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2000년이랑 2009년에 각각 외국인 보호소랑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가 조성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 교도소 부지가 외곽지였으나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교도소가 추가로 더 들어서게 되면 도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화성 그쪽에 또 신도시도 많이 들어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송 입장과는 정반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화성 같은 경우는 님비 시설 이런 유치 없이도 도시화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시설 유치에 목맬 필요 없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강력 반발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있는 2개 시설 이것도 조차 드러내라. 다른 데로 이전하라.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이군요. 화성은. 조금 씁쓸하기도 한데. 네, 씁쓸하죠. 네. 화성 지역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주민들이 꾸린 비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자교도소 신설을 반대를 하면서 교정시설을 유치하려는 청송군처럼 원하는 곳에 모두 이전해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청송군은 뭐 소멸 위기 극복이라든가 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제 발상의 전환에 나섰는데 이 시도의 효과는 긍정적일지는 몰라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 씁쓸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 교도소로 인해서 청송 주민들도 오랜 시간 뭐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받고 또 도시 이미지 등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봐왔고 그럼에도 이제 교도소 유치 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건 우리 국토의 이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욱더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뭐 님비 시설조차도 그런 시설조차도 유치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청송군의 이런 지금 현 상황 뭐 씁쓸하기는 해도 그래도 어쨌든 청송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자, 이 소멸 문제 극복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자교도소 유치와 교정타운 조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효과가 어떨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능성을 좀 진단해보죠. 그 과거에 뭐 70년대, 80년대 이제 탄광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이제 강원도 태백시가 네. 전국 시단위 중에서는 인구가 4만 명이 안 되는 유일한 곳인데요. 아, 3만 명대예요. 태백시가 시인데도. 예. 의성군보다도 인구가 더 적은 곳인데 이제 현재 태백시는 한 4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꽤 크네요. 1,500명 네네. 수용이면. 예. 토지 보상이나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고 총 사업비는 한 2천억 가까이 되는데요. 2025년에 착공을 해서 이제 2028년에 준공이 목표입니다. 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 지역에 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단순하게 인구 유입만 이야기를 했을 때 교정 공무원의 부양 가족까지 더하면 한 1,500여 명 정도 수준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난 2년간 청송에서 줄어든 인구가 한 400명 정도라면 한 4배 정도에 달하는 숫자인데 어떻게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인구 유입에 더해서 완공 이후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00여 명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저는 적은 숫자라고 안 보여지는데요. 예. 인구 한 3만여 명인데 1,500명을 유치할 수 있을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분명히 클 것이다. 이렇게 살펴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청송군도 이제 앞으로의 노력이 아주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 경기 하성시에 교도소가 추가 건립되는데 주민 반대가 거세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송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청송군이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 의사를 공문으로 보냈었는데 법무부의 이제 해신 내용 중에 현재 시행 중인 교도소 신축이나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재정 형편 등을 검토해서 경북 북부권에 교정시설 추가 건립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해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 주민 의견, 지금 화성에서 이제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청송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신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경북 북부권에 교정시설 추가 건립 계획을 수립하겠다. 네네. 아, 이런 회신을 해왔다라는 건? 예,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화성에 신축하려는 여자교도소를 청송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는 얘기네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여성교도소가 충북 청주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 1978년에 건립이 됐고, 현재는 이것도 이제 주거지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서, 이전 요구도 상당히 높고 또 수용률이 한 200%에 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가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성교도소에 이제 여자교도소의 추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교도소가 청주 한 곳뿐이군요. 네, 나머지 지어야겠네요. 사형수들이나 이런 재수들은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여자 교도소는 충북 청주에 그 영화 하모니의 배경이 된 곳도 이제 청주에 있는 여자 교도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한국 분이니까 78년에 지어졌으니까 벌써. 네네. 이게 몇 년이고 50년 돼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45년 된 건데. 예, 그렇죠. 수용률이 200%다. 뭐 100명 수용할 곳에 200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른 짓긴 지어야겠네요, 여자 교도소를. 그래서 이제 당장에 수립돼 있던 계획들이 화성 여자 교도소 건립 계획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당장에 무산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 이제 반발이 거세고 또 이제 청송 같은 경우에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만큼 또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는 만큼 청송군에 충분히 이제 여자 교도소가 건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청송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급단체인 경상북도라든가 또 지역 정치권의 유기적인 호흡과 노력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상의 전환 청송군의 여자 교도소 유치 소식 알아봤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살찌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관.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3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영주에서 결성된 대한광복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풍기에서 결성돼서 풍기광복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이 대한광복단에 대한 연구와 선양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죠. 바로 영주시 의회 김병창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예, 9대 영주시의회 입성해서 활동하신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자,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돌아보신다면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시의원을 시작하면서 젊은 도전, 변화, 폐기를 슬로건 바탕으로 영주를 청년들로 넘치는 젊은 도시로 만들어 영주 발전에 한몫하도록 할 것이라 다짐하고, 주민들에게 아들과 같이 동년배에는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편히 대화하며 소통 창구로서의 응답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고 이제는 의정 활동에 대해 노하우도 조금 쌓이는 것 같고요. 예. 조선처럼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만을 위한 올바른 의정 활동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젊음, 예. 도전, 변화, 패기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열심히 활동해 오셨다. 우리 김병창 의원인데, 자,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 글쎄요, 성과를 벌써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뭐 성과보다가는 제가 이제 뭐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5분 자유 발언이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1년 기간이라는 대부분의 의정 활동을 익히기 위한 시간이라든가 뭐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좀 성급한 것 같지만 뭐 일상적인 의정 활동 외에는 요번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주에서 의원 연구 단체 활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영주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콘텐츠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예. 더 발전된 영주를 위해서 트렌드에 맞는 축제의 추진, 뭐 스포츠 마케팅, 활용 방안, 경북 도민체전 영주 유치 촉구, 요번에 발의한 뭐 대한강복단의 활성화의 방안 등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좀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5분 자유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셨군요. 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대한광복단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 말씀 어떤 배경에서 하신 겁니까? 뭐 일단 뭐 가족사를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먼저 저희 뭐 할아버지께서도 뭐 6.25 참전에서 뭐 전사하셔서 저도 평소에 뭐 국가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예. 이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런 질문하신 분들의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대한강복단에 대해서 1913년 최기중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최초 일제 무력 항쟁 조직인 대한강복단이 결성되었고요. 1915년에 대한강복회로 합백 개편되었으며, 1916년에는 대한강복단으로, 1919년에는 암살단, 주비단, 강복단 결사대의 형태로 일제 탄압에 맞섰습니다. 예, 그리고 1923년 1월 창립 단원인 김상옥 의사의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가 대한강복단 활동의 마지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부터 23년까지 활동을 한 단체군요. 맞습니다. 10년간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1982년 모 대학교 교수님이 쓴 대한강복회 결성과 그 선행 조직이란 논문에 1913년 결성된 대한강복단을 풍기 강복단이란 고 부르고 지역적이고 소극적인 조직으로 폄하하고 이를 결성한 최기중 선생의 업적을 축소시켰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최초의 일제 무력 항쟁 조직인 대한강복단의 정확한 역사적 사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대한광복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신다면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강복단은 1913년 1월에 풍기에서 결성된 그 비밀 결사 혁명 조직으로서 초대 단장인 최기중 선생님을 중심으로 전국 8도의 의병 출신 독립운동가, 계몽운동가, 영남 지역의 유림 등 19명이 강복의 기치를 내걸고 조직한 국내 최초의 무장 독립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광복단, 바로 우리 지역 영주 풍기에서 결성이 된 국내 최초의 무장 독립단체다. 이 정도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대한광복단,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요? 네, 대한강복단의 활동은 무력 항쟁을 위한 군자금 모금과 일제 간원 습격, 민족의 반역자에 대한 응징,
친일, 부호, 총살 등의 항일 활동을 하였으며 예. 이러한 활동으로 훗날 김인현 우리가 3.1 만세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뭐 한마디로 무력 항쟁을 했다. 그러니까 군자금 모금과 함께 또 일제 관원도 습격하고 민족 반역자를 또 응징하기도 하고, 예, 친일 부호를 총살하기도 한 자, 그러한 단체다. 예. 대한광복단이 결성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13년인데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78년. 훨씬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풍기의 한 주민에 의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풍기에서 거주하던 반원호 선생이 류주현 작가가 월간 신동아에 연재하던 조선촌독부라는 소설에 네. 풍기에서 창단된 대한광복단과 초대단장 최기준 선생과 유창순 선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고 이를 보고 당시 그 풍기 인삼조합장이셨던 고 김계하 선생께서 알려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당시에 고 김계하 선생님은 애향심이 뛰어나시고 많이 활동적이셨다고 전해 들었고요. 예. 추후에 2016년에 풍기 인삼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풍기 인삼 해외 수출에 교두부를 마련하셨고 인삼 수출을 또 신장시킨 공로로 영주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고 김계하 선생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널리 알리게 됐다라는 거고. 예. 자, 지금 영주시에서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영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운 게 시작이었다. 자, 그러면 이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드리다시피 고 김계하 선생님께서 지인들과 함께 1979년 대한광복단 공적비 제작을 추진하셨고요. 국사학자에게 대한광복단에 대한 연구를 부탁하셨고요. 그 후로 1994년에 대한광복단 공적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시고 고 송지향 선생님으로요. 초대 단장님이 대한광복단 공적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이때부터 부지 구입과 기념비 건립 등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 또 1998년 대한광복단 유족들이 합류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기념관도 건립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기념관도 건립했고. 예. 그리고 또 지금으로는 국가보훈처죠. 현 국가보훈처가 현충 시설로 지정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은 영주시 풍기읍 3범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념관을 비롯하여 기념비, 약사비, 항일운동 영주 기적비, 무공수훈자 전 공적비와 강복탑 등 4개 기념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또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주민들께서 또 같이 체육공원 등 많은 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대한광복단 기념공원도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풍기읍 산범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 4개 기념탑이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지금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가 활동 중인데요. 이분들만의 활동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요?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영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념사업회에서 대한광복단 창단 110주년과 지금 최기준 선생님 탄생 15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대한광복단 특별 전시회 및 토론회를 7월 중에 저희 국회에서 개막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대한광복단 추모제, 강복 한마당,
학술회의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한강복담 10년사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913년부터 예. 1923년까지 10년의 활동 기간으로 그거 내용도 이제 출간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기념 사업회에서 이러한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예. 모두 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등이라든가 많은 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민간에서 뭐 대한강복단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조금 이제 집행부에 좀 나서줬으면 그렇죠. 예.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지금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이제 대한강복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라고 해서 미리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예산 부족 문제 등등 많다. 그러니까 영주시에서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영주시 의회에서도 예, 우리 김병창 의원이 나서서 우리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9대 영주시 의원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하셔야 될 텐데 향후 계획이나 뭐 각오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뭐 지금 영주시에서 비전이 지금 영주 국가산단 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분양가 유불문화 관광상품하고요. 예. 소백산 개발 이제 곧 이제 준공이 될 거라고 믿는 영주댐 준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보다는 이제 동서 횡단 철도로 건설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또 앞으로 영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또 우리 시의회, 도의회, 뭐 시장님,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영주 시민들이 모두가 한뜻 한 몸으로 나가서 영주시가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먼 훗날 시민들이 기억 속에서 반듯한 정치인으로 남고 시민들이 베풀어 주신 무한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주시를 만들고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해서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영주시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의회 김병창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허왕구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세요.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소개해 주셔야죠. 아, 예. 네. 오늘은 며칠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금 완전히 교육 현장이라든가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들려오는데 예. 상황을 좀 짚어보고 우리 수능이 어떻게 지금 개편돼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정말 따끈따끈한 주제네요. 주말 내내 아주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예. 자, 이 100년 대계라는 교육이 참 이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수능 시험의 출제 오류와 변별력은 그동안 좀 자주 논란이 돼 왔잖아요. 네네. 예. 자,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한 발언 내용을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해서 빼라. 예.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융합형 문제 이런 거 내면은 그 교육 당국하고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또 그래서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런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 네.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과감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파격적이고 예측 불허의 그런 얘기인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몰라서 사람들이 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출제 오류, 그리고 이제 수능의 변별력 이런 걸 좀 더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왜 수능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가? 네. 그래서 일단 또 제가 이 방송 시작하고 몇 해 안 돼서 수능 오류가 이제 터져서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도 이제 더듬어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가원에서 예.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 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에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된다. 네. 따라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으니 이거는 평가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냈어요. 예. 그때 뭐 그러면 왜 저 평가원이 이렇게 수능을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하느냐? 왜 어렵게 내냐? 쉽게 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못 풀 정도로 이렇게 힘든 문제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변별력이죠, 뭐. 변별력 때문에. 수능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그 비중,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0점을 맞았어요. 예. 그런데 그럼 내가 잘했잖아요. 잘했죠. 근데 100점을 맞은 학생이 나 말고도 100명, 500명 더 있어요. 예.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나는 잘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500명이 만약에 100점을 맞았다고 치면은 서울의대 정원이 500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학생들은 다 100점 만점을 수능 만점을 맞고도 서울의대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유일한 잣대가 지금 변별력이 없어지면은 이게 지금 시험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내는데 이제 문제는 교과과정 내에서 내라고 합니다.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내라고 해요. 예. 그러면 교과과정 내에서 내려면 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꽈야지만이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헷갈려서 지금 다 배운 건데도 못 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아이고. 근데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럼 그 얘기를 일찍 해야지 왜 이제 와서 하냐. 그렇죠. 앞에 다가와서. 5개월 남겨둔 이 시점에. 네. 예. 그래서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너무 좀, 이 5달, 이제 오늘이 딱 150일 앞으로 다가왔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좀 갑작스럽게 좀 파격적이고 예측 불허의 그런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쭉 이제 그때 지난주 제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부터 이제 이 시작된 얘기 제 기억에 나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듣고 있는 학부형으로서는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교과서 내에서 공교육 범위 내에서 쉽게 내라. 그거잖아요. 네. 사교육 없이도 다 뭐 풀 수 있게끔 네. 쉽게 내라. 그러면서 변별력은 또 갖춰라. 네. 그러면서 쉽게 내면서 변별력 어떻게 갖추냐고 하니까 뭐 고도화 전략을 세워서 하라. 뭐 그러니까 좀 굉장히 네모난 헷갈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예, 그 딱 맞네.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려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건데 쉽게 내면서 네.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절차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절차상으로. 예.
지금 6월 초에 모의평가를 본 것 때문에 지금 사달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모의평가 성적이 6월 말에나 공개가 돼요. 아직 공개가 안 된 거군요. 성적이 공개가 안 됐어요. 6월 초에 시험을 봤기 뭐 때문에. 되게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학원가에서 예.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예. 아, 이거 예전에 비해서 결코 쉽지 않다. 예.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네. 드러나고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 28일 날 학생들한테 시험 성적이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실제로 나와 봐야지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확인이 되고 예. 그중에 어떤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야말로 일부 학원에서 평가한 그 킬러 문항들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그 모의평가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가 돌고 예. 지금 대입 뭐 그 국장이 사퇴하고 그렇죠. 잘린 거죠. 그리고 예. 이제 교육부 장관도 경고를 받았다 그러고 오늘 또 사과를 오늘 오후에 했고. 또 예. 평가원장이 사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어요. 네. 예, 조금 이게 전에. 지금 대통령이 발언한 지 5일 만에 지금 수능을 담당하는 그 핵심 그 풀이 지금 예.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다 그러면 보니- 이게 과연 5개월 남은 본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건가 하는 걱정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 없이, 예, 뭐 충분한 문제의식,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옳은 말을 하셨어요. 옳은 말을 그러나 하셨는데, 예. 이게 시기가 문제이고 예. 그게 지금 얼마나 의미 있는 발언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발언이 진짜 수능을 개편하는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그냥 교육부 장관 보고를 받고 나서 즉흥적으로 제안한 건지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혼란에 빠진 건지 이걸 좀 가늠할 필요가 있는데 예. 뭡니까 대통령 이제 보고 내용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예.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이런 걸 지적하면서 국어 비문학 복합 지문 그러니까 아주 그 길고 힘든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거 내지 마라. 네, 이런 거 내지 마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정작 현행 교육과정의 핵심 목표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지식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창입 인재 융합 인재 양성을 향해서 교육 기반을 마련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의 융합 여기에 이제 방점을 뒀군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목 내에서든 과목 간이든 융합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교육 목표가 돼 있어서 지금 수능에서도 그걸 구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판에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5개월 남겨두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좀 충분한 대화와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그리고 거면. 실제로 얼마 전 며칠 전에도 내가 기억하기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대학 평가를 하면서도 그 지금 학과의 벽을 허무는 대학에 전폭적으로 지원해라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 융합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5일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현재 교육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러네요. 네, 이래서 가지고 제가 이게 보기에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즉흥적인 그런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육계에 관한 그런 사안 중에 몇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또 우려가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나왔던 반도체 학과 설립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첨단 학문을 어떻게 이제 빨리 좀 해서 우리 경제가 살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고 요번 수능 같은 경우도 사교육비 그거 경감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그러니까
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다면은 집권당의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예. 이게 좀 문제니까 어떻게 좀 교육부 장관이 좀 알아서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직접 이제 얘기를 꺼내가지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불거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대통령이 직접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게 또 분석이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 시켜 좀 믿고 맡겨야 될 일까지도 대통령 입으로 바로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세세한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쓸어 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중국 대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싱하이밍. 예. 대사의 그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거 주워 담기 힘들어졌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수능은 정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는 한번 건드리면은 늪이에요, 늪.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도 그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되고 교육개혁을 좀 해보겠다고 당시 상당한 역량이 있다고 평가되는 경기도 교육감을 했던 김상곤 장관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것처럼 했는데 수능 한마디 꺼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물러났었거든요. 그랬었나요? 네. 예. 참, 이 민감한 주제 수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우리 교육 수능을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 뭐 이런 문제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정말 풀어야 할 숙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예. 우리 학생들은 이 수능 때문에 지금 교육이라는 이름의 지옥에 빠져 있어요. 교육이라는 지옥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정말 창의력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키우려면은 지금의 이런 시스템은 바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지금 이렇게 오지선다형 이 찍기 시험으로 언제까지 이게 되는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 교육 방식이 다양해지고 좀 진짜 인간다운 그런 전인 교육을 하는 교육 목표를 설정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수능 체제는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지는 이 고시 중심의 점수 위주의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이런 교육 방식이 그대로 지금 10대 선진국이 돼서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0점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많이 100점을 맞으면은 상대화되는 그런 그 아주 비인간적인 그런 성적을 내는 방식이고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능 체제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고 사실 며칠 전에 지금 그 개선의 방향의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프랑스의 바칼로리아 철학 시험이 나왔는데 그 문제를 보면은 참 심오합니다. 요 얘기 좀 다음 기회에 좀 전해주시고요. 한 30초 정도 남아서요. 오늘 결론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릴게요,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좀 이해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이 굉장한 이제 폭발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앞으로 수능 개편의 신호탄이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에서 또 이 교육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을 빨리 기대해 봅니다. 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